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속을루비다. 오늘 스마트 비즈니스에서 펴낸 노먼 커즌스의 웃음의 지유력 나누겠습니다. 저자인 노먼 커즌스는 기자 생활하다가 세러데이 리뷰 편집장 자리에 앉으면서 이 잡지를 미국 최고의 서평지로 만들었고요. 의사는 아니었지만 본인의 난치병을 웃음으로 치료함으로써 일반인은 물론해서 의학계까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의과대학의 예과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독서 목록에 이 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경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개척한 저명한 과학자이자 풀리처상을 수상한 르네 뒤보의 추천사를 보면요. 이 책의 주된 테마는 자신의 병이나 신체 장애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가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고 싶다면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저자의 주장은 실제 의학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질병에 대한 몸의 저항력을 이끌어내는 마음의 힘에 대해 저자가 관찰한 결과는 주요 의학연구센터에서 이룩한 중요한 발견과 정확히 일치한다. 근대 의학이 출현하기 훨씬 전에도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수명이 본래 성서에 나오는 70세를 훨씬 넘어섰다는 의미이며, 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장수할 수 있다는 증거다. 아주 오래 사려면 선천적으로 뛰어난 체질을 타고나야 하겠지만, 명백히 그보다 생활 양식이 더 중요하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알렉산더 리프 박사는 최근에 세계 각지의 고령자들에 대한 임상적이고 사회적인 관찰을 했다. 리프 박사는 장수는 균형 잡힌 음식을 소식할 것, 활발한 육체적 활동을 계속할 것, 평생 사회와의 관계를 계속할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냐에 달렸다는 소견을 발표했다. 나이 들었다고 활동을 멈추는 것은 오래 사는 길이 아닌 것 같다. 의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건강한 100세 이상의 노인들의 존재가 언뜻 보기에는 환자 자신도 질병 치료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노먼 커즌스의 주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아주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회복에 필요한 육체적, 심리적 자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육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저항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삶의 의욕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먼 커즌스는 몸의 자연회복 기능을 월터 캐넌이 생체 항상성 반응이라 부르는 것과 똑같다고 말한다. 생체 항상성이란 유해한 영향으로 장애를 일으킨 몸이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자연적인 작용을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치유력 쪽이 캐논이 말하는 신체 항상성보다 더 복잡하고 더 강렬하며 더 흥미롭다. 몸의 장애에 대한 반응이 항상적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체로 그 반응의 결과로서 몸이 미래의 도전에 대해 지금보다 더 잘 적응하게끔 영속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예컨대 상처의 흔적인 반흔 조직의 형성은 실제로 항상성 반응이 아니며, 그 부분이 같은 종류의 도전에 대해 더 잘 저항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염병에서 회복할 때 보통은 영속적인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 그와 똑같은 전염병에 대한 영속적인 면역성이 생긴다. 손발을 잃어버리거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대신하는 감각 기능에 발달하고 그것이 새로운 인격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몸의 반응이란 항상 항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나 정신의 영속적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창조적 적응이라고 하는 편이 맞다. 결과가 항상적이건 창조적 적응이건 간에 자기 치유력의 기능은 너무도 강력해서 대부분의 질병은 자동적으로 물러난다. 좋은 의료는 그런 치유작용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그 속도를 높여주며 환자의 기분을 가볍게 해주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노먼 커즌스의 말대로 회복은 환자 자신의 질병에 대한 저항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달려 있다. 수십 년 전까지 의학조차 진실로 효과적인 치료법을 거의 제공하지 못했는데도 고대의 모든 원시 사회에 뛰어난 치료서가 있었다는 신기한 사실을 설명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저자는 환자의 마음 자세가 질병의 경과에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임상 기록 중에 신뢰를 들어 그것을 뒷받침한다. 마음이 몸에 영향을 끼치고 그 반대로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내가 드는 예는 그런 질병의 경과나 지각에 영향을 끼치는 타입의 다양한 면역작용과 생리작용을 실험적 방법으로 연구한 것이다. 인간의 몸은 체액성 면역과 림프구가 항원을 공격하는 세균성 면역이라는 두 가지 면역 체계로 스스로를 방어한다. 그리고 그 면역 체계가 마음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그 예가 망투 반응의 최면 효과였다. 망투 반응이란 결핵균에서 출출한 물질인 투베르쿨린을 피부 속에 주입해 몸의 반응을 보고 결핵에 감염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유명한 영국의 면역학자가 환자에게 최면을 걸면 망투 반응으로 나타나는 염증이 사라진다는 것을 입증했다. 마음이 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만큼 멋들어진 증명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투베르쿨린이 일으키는 망투 반응은 면역학자가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르는 신체 반응에 속한다. 이런 형태의 면역 반응은 결핵처럼 중요한 전염병에 우리의 몸이 저항할 때 주역을 담당하는 것인데 암에 대해서도 같은 효과를 낼 것이므로 환자의 마음 상태가 면역 반응을 포함한 모든 병리학적 작용의 진행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식후에 지방을 소화하는 것은 순수한 생화학적 작용이다. 각 효소가 지방 입자를 분해하고 그렇게 분해된 물질을 혈액과 각 기관에 융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화이다. 그런데 이 소화작용도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 40대의 한 해부학 교사를 검사한 결과 의대생들에게 강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카일로 마이크론이 혈액 속에서 사라지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패턴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있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지방 입자의 소화에 나쁜 영향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처럼 마음의 작용은 음식물의 소화와 같은 매우 단순한 생리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정의 기복이 어떤 종류의 호르몬, 이를테면 갑상선이나 부신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에 뇌하 수치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호르몬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화학적으로 상호작용이 되어 있는 이 호르몬을 일괄적으로 엔도르핀이라고 한다. 어떤 엔도르핀은 모르핀이나 헤로인 그 외에 아편제와 흡사한 작용을 하며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통증의 감각기는 그 자체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통증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여 정신적 고통도 줄여준다. 저자는 전체 질병 가운데서 저절로 낫는 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 땅의 의료행위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아무 소용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대부분의 환자에게 의사는 필요한 존재다. 의사는 어떠한 특정한 질병이 저절로 낫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해야만 하는지 정확한 안목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저절로 나을 병인 경우에도 전문적인 치료로 회복을 촉진하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나아가 고혈압이나 중풍처럼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지만 뇌과적 치료 방법으로 그 증상을 가볍게 하여 환자의 생활에 도움을 줘야 할 질병도 적지 않다. 현대 의학은 의사와 환자가 자기 치유력 속에 작용하는 몸과 마음의 힘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을 때 비로소 진정한 과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웃음으로 난치병을 치유한 나의 회복기. 결론적으로 말해 내 몸의 여러 조직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제각기 떨어져 있는 셈이다. 손발을 움직일 수 없기에 침대에서 돌아누울 수도 없었다. 온몸의 피부에는 자갈 같은 작은 결절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이 병이 전신성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는 입조차 벌릴 수 없었다. 히치그 박사는 뉴욕의 호워드 러스크 박사의 재활치료실에서 전문의들을 불렀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일반 진단 결과에다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명을 하나 더 보태주었다. 척수의 결합 조직이 붕괴되는 병이다.
나는 히치그 박사에게 완치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사는 숨김없이 완치 가능성은 500분의 1이라는 것이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 어떤 전문가도 여태까지 이렇게 온몸의 증상이 나타난 콜라겐 질환 환자가 완치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자신의 뇌 분비계, 특히 부신의 완전한 기능 회복이 중증 관절염과 싸우는데 반드시 갖춰줘야 할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부신이나 내분비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나는 10년 전쯤에 한스 젤리에가 쓴 생활의 스트레스를 읽은 적이 있었다. 젤리에는 그 책에서 부신 피로가 욕구 불만이나 억압된 분노와 같은 정서적인 긴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제시하면서 불쾌하고 부정적인 정서가 인체의 화학작용에 음성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 내용을 떠올리는 순간 한 가지 의문이 가슴속에 피어올랐다. 그렇다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는 어떤 작용을 할까? 만일 부정적인 정서가 육체의 부정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면 적극적인 정서는 양성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마땅하지 않을까? 사랑이나 희망, 믿음이나 웃음, 신뢰나 삶의 의욕이 치료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화학 변화가 꼭 나쁜 쪽으로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지 않을까?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는 건전한 정서를 추구하려는 조직적 사고가 움트기 시작했고 나는 그것을 주치의와 의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실험에는 반드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나에게 투여되는 약물 치료와 관련된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독성이 있는 약이 사용되면 내 계획은 성공하기 힘들다. 둘째는 병원과 관련된 문제다. 나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할 만한 장소를 찾아야만 했다. 조사해보니 내 몸은 당시에 사용되던 모든 약물에 대해 과민증 체질이었다. 병원은 나에게 그런 약들을 최대 용량으로 투여하고 있었다. 하루에 아스피린 26알과 페닐부타존 12알을 먹어야 했다. 그것 때문에 온몸이 문드러져 마치 수백만 마리의 개미가 피부를 물어뜯는 것 같은 고통에 시달렸다. 내 몸은 진통제에 절어 있었고 그런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화학 반응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나는 세러데이 리뷰의 리포터 한 사람에게 부탁해 의학 잡지 중 관련된 자료를 찾게 했다. 그 결과 페닐부타존만이 아니라 아스피린과 같은 약까지도 부신에 심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과 페닐부타존은 현재 제조되고 있는 약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염제의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피브리노겐의 기량작용을 일으켜 혈변을 만들어내고 참기 힘든 가려움증이나 불면증을 일으킨다. 골수의 기능 저하도 불러온다. 아스피린은 가장 해가 없는 건전한 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적어도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그렇다. 아스피린은 입수할 수 있는 약 중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나는 의학지에 실린 연구를 조사한 뒤 아스피린이 본래는 아주 강력한 약이며 사용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그것을 의사의 처방 전이나 지도 없이 무제한 살 수 있다는 현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스피린은 소량이라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스피린이 관절염이나 콜라겐 질환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고. 그러나 의학의 역사에서 오랜 세월 사용해오던 약이나 치료법이 결국 유해하거나 무익했다는 예가 얼마든지 있다. 이를테면 몇 세기 동안 의사들은 환자의 피를 빼내는 사열이 거의 모든 질병에 꼭 필요한 요법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사열은 환자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열 요법이 찰스 2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 중 하나라고도 한다. 조지 워싱턴은 사열 요법으로 다량의 혈액을 소실하는 바람에 더 빨리 죽었다. 만일 내가 아스피린과 페닐부타존을 먹지 않는다면 통증은 어떻게 될까? 그즘 내 몸의 모든 추골과 관절은 마치 트럭 바퀴에 깔린 사람처럼 너덜너덜한 상태였다. 나는 통증이란 마음먹게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단 통증이 일어나면 허둥댄다. 통증은 무서운 것이라는 광고의 협박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아프면 무조건 진통제를 사용한다. 통증에 대해 무지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심한 염증이다. 만일 아스피린의 사용을 금지한다면 염증과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 나는 이전에 의학 잡지에서 아스코르빅산이 기관지염을 비롯한 어떤 류의 심장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에 유효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아르코르빅산인 비타민 C는 염증에도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비타민 C는 환부에 직접 작용하는가 아니면 몸속의 내분비계, 특히 부신의 활동을 유발하는 작용을 하는가? 비타민 C가 부신의 영양 공급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자문자답을 해보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히치그 박사와 의논했다. 박사는 병인에 대한 추측이나 회복을 촉진하는 여러 방법에 대한 나의 아마추어적인 추론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리고 박사는 내가 보여주는 강렬한 삶의 의욕을 지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한 그런 신념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박사는 회복 가능성에 대해 나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박사와 내가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병원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몸속의 화학작용을 증진하는 방법의 한 요소로서 긍정적인 정서의 완벽한 개진을 목표로 한 계획을 시작했다. 희망, 사랑, 믿음을 가진다는 건 딱히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웃음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내야 한단 말인가? 척추와 관절의 뼈 마디마디가 불이 붙은 듯 아파 죽을 지경인데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런 환자에게 무슨 재밌거리가 있어 웃음이 찾아온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순서를 세워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우선 웃기는 영화를 보기로 했다. 효과가 좋았다. 고맙게도 10분 동안 배를 잡고 웃으며 적어도 2시간은 아픔을 느끼지 않고 잠들 수 있었다. 웃음의 진통 효과가 없어질만 하면 다시 영상기 스위치를 넣었다. 그러면 잠시 아픔을 잊을 수 있었다. 때로는 간호사가 여기저기서 모아온 유머책을 읽었다. 웃음, 적극적 정서일반이 우리 몸의 화학작용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믿음에는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만일 웃음이 실제로 몸의 화학작용에 건전한 영향을 끼친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웃기만 해도 조직의 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야 한다. 그래서 유쾌한 이야기를 듣기 직전과 듣고 몇 시간 지난 후에 적혈구 침강 속도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적어도 5포인트가 낮아졌다. 그 수치는 그리 큰 의미가 없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누적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는 웃음이 보약이라는 옛말에 생리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뛰어오를 듯 기뻤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나의 회복 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을까? 히치그 박사와 비타민C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의논했을 때 나는 그가 이런 문제에 대해 참으로 융통성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박사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즉 비타민C를 다량 섭취하면 신장에 해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 주었다. 그러나 신장은 당분간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일단 젖혀두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히치그 박사에게 비타민C의 다량 투여에 대한 임상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박사는 내가 입원했던 바로 그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근육 주사로 3mg까지 투여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비타민C의 장점 중 하나는 몸이 그 필요량만을 섭취하고 나머지는 배설한다는 데 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캐논이 말한 몸의 지혜라는 말을 떠올려 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몸의 비타민C를 이용하는 데는 시간 문제도 있지 않을까? 몸이 비타민C를 배출하고 마는 것은 빠른 시간에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링거 주사로 서너 시간에 걸쳐 천천히 혈액 속에 흘려보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라면 3mg보다 더 많이 투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단 10mg에서 시작해서 점점 양을 늘려가다가 최종적으로는 하루에 25mg까지 투여해보자고 마음먹었다. 내가 25g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하자 히치그 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수치는 여태 의학계가 실험해보지 못한 양이었다. 히치그 박사는 그 정도 양이면 신장뿐 아니라 팔의 혈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 어처구니 없는 시도가 과연 정도를 벗어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10mg의 비타민C를 주사하기 전에 적혈구 침강 속도를 측정했고 주사 후 4시간 뒤에 다시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무려 9포인트나 낮아졌다. 하늘을 날아오를 듯한 기쁨에 젖어보기는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웃음도 좋았다. 그 두 가지 힘이 조직 결합을 침범했던 독을 서서히 몰아내고 있었다. 열이 내려가고 맥박도 이전처럼 불안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비타민C의 투여량을 늘려갔다. 이틀째는 12.5mg, 사흘째는 15mg,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째 25mg을 투여했다. 그러면서 매일 웃는데 온 힘을 기울였고 약이나 수면제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러자 통증 없이 자연스럽게 잠을 자는 숙면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8회째가 지날 무렵에는 엄지를 움직였는데도 아프지 않았다. 그짐에 적혈구 침강 속도는 80선까지 내려갔고 날이 갈수록 더 내려갔다. 그래서 그런지 목 주변이나 손등에 자갈처럼 돋아난 결절도 훨씬 작아진 듯 보였다. 이젠 완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자신감이 솟구쳤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의 그 느낌과 기분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증상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처럼 오해한다. 높은 선반 위에 책을 꺼낼 때 두 팔이 올라가지 않아 몇 달이나 고생했다. 오르간 건반을 두드리려 해도 손가락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목을 돌리려 해도 일정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상태이든 나는 세러데이 리뷰로 돌아와 하루 내 일을 할 만큼 회복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었다. 내가 콜라겐 질환 치료에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게 위험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음을 알게 된 것은 병을 앓은 지 7년 뒤였다. 1971년 5월 8일 의학 잡지 란셋의 M.A. 사우드 박사와 R.J. 코엔 박사의 공동 연구 발표가 되었는데 아스피린은 몸속의 비타민 C에 대해 기량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두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는 혈중 비타민 C의 양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인위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대량의 비타민 C를 흡수하면서도 신장에 해나 그 외에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병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끌어낸 결론은 이렇다. 첫째, 삶의 의욕이란 이론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치료적인 특징을 가진 생리학적 실제다. 둘째, 나에게는 만남의 행운이 있었다. 주치의는 의사의 가장 큰 임무란 환자가 삶의 의욕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질병에 대한 몸과 마음 양면의 자연 치유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운이었다. 현대 의사는 약물이라는 위험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지만 환자는 그보다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히치그 박사는 주저없이 자신의 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관용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다는 전문가의 선고를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더냐고. 그 대답은 간단하다. 나는 그 선고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이른바 불치병에 따라붙는 공포나 낙담, 낭패감의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았다. 나는 경험에 비춰서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의 토머스 찰머스 박사의 연구를 인용한 보고서에 흥미를 느꼈다. 찰머스 박사는 비타민C가 감기 예방약이라는 설을 확인해 보려고 두 그룹을 비교 실험했다. 그는 비타민C라 속이고 플라시보를 먹게 한 그룹은 플라시보라는 사실을 알고 비타민C를 먹은 그룹보다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적었다라고 말했다. 나는 중증으로 고통받으면서 비타민C가 보여줄 좋은 결과를 절대적으로 믿었다. 그리고 그대로 효과가 있었다. 그 치료법이 내가 행한 다른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플라시보 효과의 실제 예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는 지금 커다란 문 하나를 열어 젖히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는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모든 위대한 종교의 문헌에는 기적적인 치료 이야기가 가득 실려 있다.
그 모든 이야기에서 환자는 어떤 동기나 자극을 받아 스스로 질병이나 신체 장애에서 신비롭게 회복될 때 그 자신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나 추측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만을 유일한 요법으로 믿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겠지만 만일 그렇게 되면 현대의학의 본산인 거대한 종합병원은 아프리카의 주술의가 사는 오두막으로 바뀌고 말 것이다. 다만 우리는 적어도 샤피로 박사가 인용하는 윌리엄 할레스 리버의 다음과 같은 말을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심리적 요소에 무의식적으로 그 역할을 맡기지 않고 그 자체를 연구 목표로 다루어 그 결과 합리적 정신요법 체계의 발달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루마니아의 부카레슈티에 있는 에나 아슬란의 진료실을 방문했다. 내가 듣기로 아슬란은 루마니아에서도 지도자적인 내분비학자다. 그녀는 강렬한 삶의 의욕과 뇌 속의 화학적 평형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삶의 의욕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긍정적 사고방식은 뇌에 활발한 임펄스를 일으켜 뇌하 수체를 자극하고 송과선을 자극하여 전체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말하는 이 과정에서 플라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 계속적으로 진지하게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감히 추측해보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의 투병 계획 전 과정에서 히치그 박사는 환자의 나를 존중하고 자신의 협력자로 인정했으며 또 격려해 주었다. 그것이야말로 박사의 큰 공적이다. 박사는 나의 본래적인 에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 박사는 나의 자신감이 몸의 면역체계에 전달되어 질환에 대항하는 힘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진단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나의 질병에는 증명이 가능한 일반적 양식을 넘어선 뭔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학의 가장 바람직한 전통에 따랐다고 믿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박사는 자신이 실천하는 의학 교육의 최고 금원인 그 무엇보다도 몸에 해를 끼치지 말 것이라는 말을 지켰다. 나는 또 한 가지를 배웠다. 설령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몸과 마음이 본래 갖추고 있는 재생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생명력이란 지구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일일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류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 살아간다고 말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는 선천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능력과 재생을 추구하는 힘이 갖춰져 있다. 우리가 그 자연의 힘에 경의를 표한다면 그 틀은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연의 힘을 소중하게 지키고 기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유를 가장 바람직하게 발휘하는 길인지도 모른다. 난치병이라는 전문의의 진단에 절망하지 않고 인간의 재생 능력 또 인체의 항상성을 믿고 자신을 치유시킨 노만 커즈먼의 다음 문장이 매우 멋져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75살이 되어 가장 나쁜 일은 75살로 취급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쁜 일은 자신을 75살로 여기는 것이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